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305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5페이지는 이제 바로 종합부동산세가 되겠죠. 종합부동산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그럼 이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은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재산세하고 아주 연계성이 높은 그런 어떤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또 재산세를 가지고 좀 정리를 해보고 종부세를 같이 연결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재산세라는 것은 이거 좀 매년 내는 거였고 몇 월 며칠 기준이었죠? 6월 1일 현재 기준입니다. 6월 1일 현재 기준에 특정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부과하는 세금이 재산세였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특정 재산이라는 것이 5가지가 있었죠? 5가지. 뭐가 있었을까요? 네, 첫 번째는 토지라는 재산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건축물이라는 재산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주택이라는 재산이 있었고요. 네 번째는 선박이라는 재산이 있었고요. 다섯 번째는 항공기라는 재산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형태의 재산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 5가지 형태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중에서 우리가 부동산을 종합을 했더니 그 부동산 종합을 해봤더니 부동산을 과다하게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다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 국세를 우리는 종합부동산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가 들어갈까요? 예, 토지는 부동산이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건축물은 들어갈까요? 건축물이라는 것이 이제 뭐 상가라든가 아니면은 뭐 오피스라든가 이런 건물이죠. 자, 이런 건물 들어갈까요? 자, 이 건물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의를 요합니다. 상가나 오피스 건물은 안 들어가요. 그러면 주택은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들어갈까? 예, 주택은 종부세 대상에 들어갑니다. 선박은 들어갈까요? 네, 선박은 안 들어갑니다. 항공기는 들어갈까요? 네, 항공기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정 요건의 토지와 일정 요건의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정 요건의 토지와 일정 요건의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왜 이 건물은 부동산인데 안 들어갈까? 자, 좀 이유를 말씀드리면 원래 이제 이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5년도에는 그 당시 뭐가 있었냐면요. 종합토지세라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종합토지세. 그러면 요 종합토지세라는 세금이 있었는데 이 종합토지세를 부과를 하다가 즉 토지만을 규제했던 거죠. 왜 토지를 과다하게 소유하고 있는가. 그래서 토지 과다 소유자를 규제할 목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부과했었어요. 그러다가 이 대상을 왜 토지만 규제하느냐. 그래서 이것을 부동산으로 확대한 거죠. 부동산으로 확대하게 된 겁니다. 근데 모든 부동산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를 하건 좋았는데 문제는 이 상가나 오피스 건물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가 임차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임차인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임차인이 됩니다.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임차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임차인을 규제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 활동을 하는 임차인을 규제한다 그러면 당연히 임차인을 규제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건물주한테 재산세도 부과하고 만약에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를 하게 된다면 이중으로 부과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금의 불똥이 누구한테 튀긴다? 임차인한테 튀긴다 이거예요. 그렇죠? 세금의 불똥이 임차인한테 튀긴다. 그러면 세금의 불똥이 임차인한테 튀기면은 결론적으로 임대료가 상승 요인이 되겠죠. 임대료 상승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임대료가 상승이 돼버리면은 결론적으로 이 세금 부담은 조세 부담의 전가가 임차인한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경제 활동의 위축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뭐냐면 자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빼주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빼주자 이걸 빼주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건물은 뺐어요. 근데 건물은 뺐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아쉬운 거야. 이 역세권 지역의 건물 같은 경우는 땅값이 비쌀까요? 건물값이 비쌀까요? 땅값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땅값이 비싸단 말이야. 이 땅값이 비싼데 비싼 이곳에다가 이 건물도 종부세를 못 받고 땅도 못 받는다면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논리를 피냐면 우리 재산세에서 이런 얘기 했었죠. 건물과 주택을 따로 구분하게 된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건물은 건물 부분이 있고 대지 지분이 있고 주택은 주택의 건물 부분이 있고 대지 지분이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주택은 건물과 요 대지 지분의 가격을 통합해서 과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해서 상가 건물 과세 어때요? 건물은 건물대로 과세를 하고 대지는 대지 지분대로 과세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건물은 건물대로 과세하고 대지는 대지대로 과세한다. 따로따로 과세하죠. 그러니까 어떤 논리를 피냐면 자 건물은 빼줄게. 하지만 대지는 따로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지는 우리가 종부세 대상에 넣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대지는 빼줄 수가 없지. 하지만 주택 같은 경우는 건물과 대지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주택군으로 같이 움직이니까 대상에 들어간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냐면 상가나 오피스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빠지지만 대지 지분은 종부세 대상에 들어간다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 점을 좀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토지를 과다하게 소유하고 있는 분들, 주택을 과다하게 소유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세하는 국세를 종합부동산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내용을 모르고서는 전혀 접근이 안 되는 거죠. 재산세에 대한 내용을 알고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재산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종부세는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정리해보면 매년 6월 현재 특정 재산 5가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 중에서 일정 요건의 토지와 일정 요건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있다면 그 소유자에게 우리가 뭐한다? 신고한다, 고지한다. 고지하고 납부하는 국세를 뭐라고 한다? 종합부동산세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거기서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총론에 의해 보시면은 나오죠. 1차적으로 지방세인 재산세가 과세된 부동산 중 일정한 고액. 왜 고액이냐면, 이거를 이제 종합을 해보면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일정한 고액의 주택이나 또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2차적으로 지방세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로 부과하는 재산의 보유세인 국세를 말한다. 그렇죠?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재산세를 매겼고 합산해가지고 합산되는 기준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었을 때는 종부세를 부과하자.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성격은 재산의 보유세죠. 재산의 보유세다. 종부세는. 그리고 대인세다. 인세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인적 상을 따지자 이거죠. 그다음에 응능과세라는 것은 부담 능력에 따라서 과세하는 거. 이거 배운 용어죠. 응능과세. 그다음에 담보채권에 항상 우선한다. 담보채권이라는 것은 종합부동산세하고 피담보, 담보가 되어 있는 채권이 있죠. 은행에다 돈을 빌리면 우리가 담보 설정하잖아요. 그 담보채권과 경매가 붙었을 때 그 부동산에 부과된 종부세도 밀린 게 있고, 그다음에 은행이 담보로 된 채권도 대출을 못 갚고 있다. 그러면 만약 다툼을 한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가 무조건 배당순위를 이긴다 이겁니다. 배당순위 우선한다. 이런 걸 이제 당해세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거는 또 나중에 기본 강의 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개업법에도 이제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과세권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다. 예. 우리 재산세는 시군구가 주체가 돼서 고지하는 거 있죠.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다 보니까 관할 세무서장이 고지가 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고지가 됩니다. 그럼 납세지를 어디로 하느냐? 자, 우리 납세지 비교를 한번 해보면 재산세는 납세지가 어디였죠? 그 재산의 소재지였죠. 그 재산의 소재지였습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지가 어디가 되느냐? 개인인 경우에는 주소지로 가고 법인인 경우에는 이제 본점이나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갑니다. 소재지로 갑니다. 자,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요. 납세무자와 납세지 나와 있죠.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를 우리가 비법인이라고 하죠. 뭐 종중단체라든가 이런 비법인. 이런 단체는 소득세법상의 납세지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럼 소득세법상의 납세지는 어디냐? 주소지를 말해요. 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법인은 주소지란 말 쓸 수 없잖아요. 우리 개인은 주소지란 말 쓰지만 그래서 법인은 그냥 본점은 이제 영리법인의 사무실을 본점이라 하고 주사무소는 이제 비영리법인의 사무실을 주사무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리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 구분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하고 토지분 종부세 이렇게 나눠집니다. 주택분과 토지분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업무용 건축물, 상가나 오피스텔의 건물, 이 건물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대지 지분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주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주택. 예를 들어서 여기가 홍길동시가 있습니다. 자, 홍길동시는 서울의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어요. 아파트가 5억짜리 아파트고, 그 다음에가 뭐, 아까 강원도 원주의 아파트, 원주도 아파트가 좀 올랐습니다. 3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1차적으로 저 논리에 따라서 재산세를 계산을 해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재산세를 계산해 줍니다. 그럼 1차적으로는 5억 원이 이제 5억 원이다, 3억 원이다 이런 말은 시가표준액을 말합니다. 시가표준액. 그러면 시가표준액이 이제 5억 원이다, 3억 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5억 원에다가 곱하기 우리 재산세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 금액이 비탄력적인 딱 한 번 고정된 금액이니까 이거를 갖다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시가표준액에다가 뭘 곱해주면 좋을까요? 네, 여기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자 이렇게 썼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자. 그럼 이 비율이 이제 몇 프로냐? 주택은 60%예요. 자, 얘도 우리가 60%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5억 원에 60%, 3억 원에 60%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리고 세율은 0.1에서 0.4%가 되고 여기도 곱하기 0.1에서 0.4%가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완성을 해주면 되겠죠. 네, 요게 이제 우리가 주택분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가 돼야 되는데, 자, 2차적으로는 종부세가 부과돼야 됩니다. 그러면 종부세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느냐? 요 시가표준의 5억 원과 요 원주의 아파트 3억 원, 요걸 이제 기준으로 해야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5억이다, 3억이다,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요 금액과 요 금액을 이제 다 합산해야 됩니다. 이때 합산해 보면은 전국이에요. 전국 합산입니다. 전국 합산이기 때문에 뭐 가리지 않아요. 서울이든 원주든 제주든 다 무조건 그래서 합산을 하는 겁니다. 그럼 5억에 3억이면 얼마가 되죠? 8억 원이 되죠. 8억 원이 됩니다. 8억 원. 8억 원이 되겠어요. 그럼 8억 원을 우리는 합계액이라고 합계액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공시가액의 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공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8억 나왔잖아요. 그 8억 원 중에서 마이너스 기준금액이 있겠죠? 그럼 기준금액이 여기서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종부세를 합쳤다고 해서 다 매기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준금액을 넘었을 때만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일정 기준금액을 넘었을 때만 종부세를 부과해요. 그러면 이때 그 기준금액이 얼마냐면 6억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꼭 암기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억이다. 그래서 6억을 넘었을 때만 종부세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6억을 넘었으니까 요 금액이 얼마예요? 2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2억 원에다가 곱하기 얘도 전세처럼 이 금액 자체가 비탄력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탄력성을 부여해서 얘도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합니다.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이 종부세도 요 초과된 2억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줍니다. 이 비율을 곱해줘요. 이 비율을 곱해줍니다. 그럼 이 비율이 몇 프로냐? 자, 우리가 여기 재산세 같은 경우는 60%가 됐었죠?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60%가 아니라 70%가, 80%가 부과됩니다. 80%. 네, 이 비율도 이제 바뀔 수가 있는데, 현재는 80%예요. 그러면 여기는 60%니까 이 60%보다는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80%니까요. 그러면 2억 원에 80%면은 얼마가 되죠? 28에 16, 1억 6천이 되나요? 28에 16이니까 1억 6천이 되겠죠. 예, 1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1억 6천만 원이 뭘 의미할까요? 과세 표준을 말합니다. 1억 6천이 과표예요. 2억이 과표가 아니라 1억 6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1억 6천만 원이 뭐가 돼요? 과세 표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요 1억 6천 과세 표준에다가 곱하기 이제 뭘 해주면 돼요? 네, 여기다 곱하기 세금의 부담률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세금의 부담률 이렇게 해주면 돼요. 1억 6천에다가 곱하기 세금의 부담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금이 나오겠죠? 네, 세금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율이 이제 몇 프로냐? 세율은 여기는 이제 0.1에서 0.4%의 누진세율로 되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율이 이제 조금 더 높아요. 0.5에서 2%의 누진세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누진세율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누진세율이라는 점이죠. 그 점은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가 누진세율이니까 종합부동산세도 누진세율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누진세율의 의미가 뭐예요? 모아지면 모아질수록 합산되면 될수록 세금률이 점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누진세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서 세금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재산세에서 이런 거 있었잖아요. 여기서 계산해서 나온 요 세금이 전년도보다도 너무나 과다하게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부담의 상한이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몇 프로? 105%가 있었고 110%가 있었고 130%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면은 우리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세부담 상한이 몇 프로냐? 얘는 무조건 150, 얘는 무조건 150% 됩니다. 얘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흐름은 좀 비슷하죠. 얘도 과표를 정할 때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근데 종부세도 다만 얘는 전체 금액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아니라 초과액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부과한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 세율을 매기면 세금을 계산한다. 세율도 똑같은 누진세율이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다. 이런 얘기죠. 다만 세부담비 상한 비율은 얘는 3억 이하냐, 3억 초 6억 이하냐, 6억 초과냐에 따라 나눠놨지만 얘는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가 이제 뭐냐면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8억은 이제 8억에는 5억하고 3억 다 재산세를 냈죠. 자, 그림으로 그리면 이걸 전체를 8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8억 원에 대해서는 다 재산세를 냈죠. 다만 기준금액 6억을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또 부과하자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6억을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재산세도 부과하고 또 6억 이하 됐을 때 또 재산세도 부과한다. 그러니까 전체 다 재산세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를 또 부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무슨 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중 과세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택은 이제 7월 달하고 9월 달에 납기가 되고 종합부동산세는 12월 달에 납기가 됩니다. 그러면 7월 달, 9월 달에 이미 냈어요, 안 냈어요? 이미 냈죠? 이미 기납을 했어요. 그럼 이미 낸 걸 어떡합니까? 이미 낸 거를. 그러니까 이미 낸 거는 우리가 차감을 해줄 수밖에 없겠죠. 이미 낸 걸 돌려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기납된 거를 차감해 줍니다. 그럼 차감을 해주면은 이거는 이제 뭐가 되느냐? 이중과세가 방지가 될 수 있겠죠. 이중과세 방지 목적으로 차감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납된 재산세법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차감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내용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그 박스에 보시면 좀 중요한 주제가 나오죠. 소유자별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얼마를 초과하는 자예요? 그렇습니다. 6억을
초과하는 자다. 그렇죠? 반면 토지는 종합합산 토지하고 별도합산이 있는데 종합합산은 써놓을까요? 무슨 토지였죠? 또 반복합니다. 비삼용 토지. 비삼용 토지끼리 합산하는 것을 종합합산. 별도합산은 무슨 토지였죠? 영업용 토지. 영업용 토지끼리 합산하는 것을 별도합산이라고 했었죠. 종합합산은 5억을 초과하면 되고 별도합산은 80억을 넘어가면 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별 합산하에서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개인 소유의 경우에도 소유자별 합산이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뭐 이런 얘기예요. 남편도 집을 뭐 여러 채 가지고 있고 부인 이름으로도 집이 여러 채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남편 집하고 부인 집을 합산하는 부부니까 그것이 아니라 인별 합산이었잖아. 인별로 따지는 거니까 남편 집은 남편 집끼리 합산하고 부인 집은 부인 집끼리 합산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을 인별 합산이다라고 합니다. 인별 합산. 자, 다만 거기 보시면은 별장이라든가 임대주택, 미분양, 기숙사, 가정 어린이 집용 주택, 등록문화재 주택 등은 제외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뭐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한 채, 두 채, 세 채, 네 채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 한 채는 별장이에요. 그다음에 이 한 채는 임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임대. 자, 그러면은 이걸 무조건 다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한 대로 별장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했었죠. 왜 제외하느냐? 별장은 제세세율이 우리 전 시간에 보면은 별장이나 골프장이나 오락장 같은 경우는 고율과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몇 프로냐면 4% 고율과세였어요. 그러면 4%씩 내는데 뭘 또 내냐 이거죠. 그렇죠? 이미 낼 만큼 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하지 않겠다 이거고 임대주택이라든가 뭐 가정 어린이집이라든가 미분양주택이라든가 사택 이건 다 뭐예요? 사업 목적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 주택이잖아요. 사업 목적을 가지고 활용을 했던 주택이죠. 그럼 사업 목적을 가지고 활용했던 주택이니까 당연히 이거는 주택수에서 빼줘야죠. 이거 빼주고 이것도 빼줘야겠죠. 그러면 당연히 주택수 빼줘버리면은 요 집만 우리가 합산이 되겠죠. 합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유리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집이 많다라고 해서 다 합산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사업 목적을 가지고 활용하는 주택들이 있다면 미분양을 한다거나 임대사업을 한다거나 가정 어린이집이라든가 사택, 사원용 주택이 있다면 이거는 다 제외시키자 이거예요. 제외시키고 나머지만 합산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법이 나오죠. 자, 일단은 이 계산 구조를 이해하는 데만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뭐 실제로 계산해봐라 그런 문제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마이너스 6억 원, 3억 원은 일단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마이너스 6억 원을 빼주고 그 빼준 금액에 공정시가의 80%를 곱하자 이거죠. 그럼 초과된 금액의 80%가 이제 과표가 되는 거고 거기에 0.5, 0.2%의 누진세로 되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다만 이중과세액이라고 되어 있죠. 이중과세라는 건 뭐냐면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6억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재산세를 냈는데 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거는 7월달, 9월달에 냈는데 이걸 다시 돌려받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좋다. 그러면 이미 낸 게 있으니까 낸 것만큼은 빼주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중과세를 방지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해석이요. 그래서 당해주택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당해주택분 전세는 빼주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세부담의 상한이 있죠. 세부담의 상한은 우리가 주택분 전세는 주택 가액에 따라 105%, 110%, 130% 나눠놨지만 종부세는 그렇지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 150%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가 그러면 이제 거기 3억 뭐 1세대 주택 이거는 뭐냐면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여기 홍길동 씨가 있고요. 그다음에 김투자 씨가 있습니다. 김성실 씨. 여기는 김투자, 이투자라고 할까? 이투자? 근데 이투자는 집이 5억짜리 집이고요. 그 다음에 3억짜리 집이 있어요. 그럼 토탈 8억 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김성실 씨는 집이 한 채가 있는데 이게 8억짜리 집이에요. 자, 그러면은 종합부동산세는 합산을 해서 합산되는 기준금액이 얼마를 넘어가면 6억을 넘어가면 종부세를 부과하자고 그랬었죠? 예, 6억을 넘어가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얘도 6억을 넘었으니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주택은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1가구 2주택자가 되지만 이분은 1가구 1주택자잖아요. 1가구 1주택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김성실 씨가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아니, 이런 게 어디냐.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은 부동산을 과다하게 소유하고 있어서 과다 소유를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런데 내가 뭘 과다 소유냐. 나는 내가 송파동에 사느라고, 서울에 있는 송파동, 강남 상부에 사는 송파동에 사느라고 이게 집값이 8억이 된 건데 이게 왜 무슨 종부세냐. 이런 얘기죠. 따라서 1가구 1주택자와 1가구 2주택자는 차등을 둬야 된다 이겁니다. 1가구 1주택자고 2주택자는 차등을 둬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1가구 1주택자는 기준금액을 여기다 좀 더 얹어서 3억을 더 얹자 이거예요. 3억을. 그럼 3억을 더 얹으면 얼마가 돼요? 9억이 되겠죠? 그럼 9억을 넘는지 안 넘는지 따지고 얘는 우리가 그냥 6억을 따지자. 그러면 이 사람은 9억을 넘지 않았으니까 종합부동산세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8억이면. 그렇죠? 근데 여기는 6억만 넘어도 종부세 나오겠죠. 그런 면에서는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누구가 더 우대가 되는 거예요? 김성실 씨가 더 우대를 받는 형국이 되겠죠. 그렇죠? 김성실 씨를 더 우대를 시켜주는 방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가구 1주택자를 더 우대를 시켜주자. 이런 논리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그 밑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과세표준날에 보니까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3억 원,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3억 원이다. 이런 말 썼죠. 그 논리가 뭐냐면 요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합계 금액이 8억 원이니까 8억 원에서 마이너스 6억을 빼자. 이런 얘기가 되지만 요 1세대 1주택자는 실수저다. 그러니까 8억 원에서 기초공제, 이 3억을 기초공제라고 그래요. 기초공제 3억을 빼주고 다시 6억을 공제해주자. 그러면은 이게 9억이니까 9억을 넘었어야 안 넘었어요? 안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제로가 되겠죠. 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주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1세대 1주택자는 세액공제가 있다. 세액공제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죠. 이건 또 뭐냐면,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여기가 김성실 씨가 있고, 이런 분이 또 있어요. 유사한 분이 이성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11억짜리를 갖고 있고 이 사람도 11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아파트. 그럼 1가구 1주택자니까 얼마요? 기준금액이 9억. 여기도 기준금액이 9억이죠? 그럼 9억을 넘으면 종부세를 부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9억을 넘으면 종부세를 부과해야겠죠. 여기는 11억이니까. 그럼 초과금액 요 2억에 대해서 매겨되고 요 2억에 대해서 종부세를 부과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은 나이가 42세고 보유한이 4년 6개월 만에 이런 차이가 올렸는데 이 사람은 63세고 이 사람은 12년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 특징에서 뭐라고 하냐면 종합부동산세는 인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어요. 무슨 성격을 갖고 있다? 인세 성격. 그럼 인세라는 게 뭐예요? 인적사항을 따져서 과세하자 이거죠. 인적사항을 따져서. 그러면 바로 이걸 따지자 이거예요. 이 사람의 나이라든가 보유견 이런 인적인 사항을 따져서 세금에 대한 차등을 둬야지. 이게 물세로 간다면 그런 차등이 필요 없지만 인세니까 뭐 그 사람의 나이가 많냐 적냐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느냐 부양한지 몇 년 이런 걸 따지자 이거죠. 이게 인세죠. 그래서 인세가 복잡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인세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걸 따져주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이
어린 분, 나이가 적은 분을 해주겠어요? 많은 분을 해주겠어요? 나이가 많고 보유연이 긴 분들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이분들한테는 뭘 해주자? 세액공제 혜택을 주자 이거예요. 계산은 똑같이 가더라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가 있죠. 자, 연령별 공제. 60세 이상 일단 몇 프로? 10%, 65세 이상은 20%, 70세 이상 30%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지금 63세시니까 몇 프로 공제가 되겠어요? 10% 공제가 되겠죠, 10%. 그 다음에가 이제 보유연이 5년 이상 일단은 20%고 10년 이상 일단은 몇 프로? 40%. 40% 되겠죠. 그러면 10에 40%인가 얼마예요? 50% 되나요? 네, 50% 공제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중요 표시에 중복 공제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예, 중복 공제 가능하다. 예,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중복 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부분을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 네, 어떻게 된다고요? 주택은 우리가 주택을 이렇게 여러 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일단은 합산한다.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뭐라면 개별과세라고 그래요. 개별과세. 개별적으로 과세를 쭉 진행을 해요. 쭉 진행을 해줍니다. 그렇죠? 반면 종합부동산세 이름이 종합이니까 무조건 합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가 표준의 금액과 요 3억을 합산해서 그 합산된 금액이 일정 기준 금액을 넘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 기준 금액이 6억이다. 다만 아까 1가구 1주택자가 됐을 때는 실수요자를 보기 때문에 쓸데없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9억을 넘었을 때 종부세를 부과하자. 그래서 6억에 3억을 던져서 9억을 따진다고 그랬었죠. 그럼 그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해주자. 80%. 물론 우리 재산세는 60% 있었어요. 좀 더 율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의도를 알 수 있죠. 재산세는 한 60% 정도 매기고 종부세는 한 80% 매기는 거니까 좀 더 높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세율을 붙이자. 세율은 0.5에서 2%의 누진세율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세금이 나오고 이 세금을 쭉 진행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요 초과된 금액, 요 6억을 초과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산세도 내야 되고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중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냈던 재산세는 뭐 해주자? 차감을 해주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납된 재산 빼준다라고 있었죠. 그림상. 그럼 거기서 나온 세금이 있다. 그러면 그 세금이 재산세처럼 재산세도 재산 가격이 올라가면 전년도보다 많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105, 110, 130%로 제한한다. 이런 얘기죠. 종부세도 마찬가지다. 종합부동산세도 우리가 똑같이 세부담의 상한을 둔다. 그래서 150%로 제한한다. 이런 것을 세부담의 상한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같은 1세대 1주택자라 할지라도 김성실 씨하고 이성실 씨라 할지라도 어떻게 준다. 이분은 9억을 넘고 9억을 넘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럴지라도 1세대 1주택자, 1세대 1주택자일지라도 똑같이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을 이제 초과된 금액 2억으로 세금이 계산되고 2억으로 계산되겠죠. 다만 나이를 반영해서 나이가 60세 이상이 된다거나 보유연이 10년 이상, 5년 이상이 되면은 그 보유 기간에 따라서 요 10%, 40%를 해서 50%가 공제가 되겠습니다. 중복 공제가 된다는 거죠. 중복해서 공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복해서 공제가 된다. 자, 그래서 이중과세 방지 목적으로 중복해서 세액 공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것을 우리는 세액 공제라고 한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가 됐을 때는 실수요자로 보니까 뭐예요? 다시 정리해보면 기준 금액이 늘어난다는 거죠. 기준 금액이 얼마로 늘어요? 그렇죠. 기준 금액이 6억이 아니라 9억으로 는다. 그렇죠. 3억을 돌려서 9억으로 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가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해석이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다시 앞에 305페이지로 갑니다. 305페이지라면 이제 토지가 있죠. 토지. 306페이지 토지. 그럼 토지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이거죠. 토지. 그럼 토지는 뭐 간단히 되겠죠, 여러분들. 종합부동산세에서 토지는
간단히 될 거예요. 그러면 토지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죠. 토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크게 뭘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네, 토지는 그게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보죠. 분리과세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가 별도합산 토지가 있고 종합합산 토지가 있다. 예. 자, 구체적인 거는 이제 좀 설명할 것들이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얘도 뭐 흐름은 이렇게 되는 거죠. 1차적으로 전세를 부과를 한 다음에 2차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1차적으로 전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럼 분리과세 토지는 전세를 부담을 하는 거죠. 별도합산도 전세를 부담하는 거죠. 종합산도 부담을 하는 거죠. 그러면 분리과세 토지는 2차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까 안 할까요?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고 별도합산과 종합합산은 종부세를 부과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종부세를 부과한다. 별도합산과 종합합산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를 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하지만 분리과세는 종부세 대상이 안 된다. 그러니까 분리냐 합산이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분리는 뭐가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지라든가 아니면 뭐 공장 용지라든가 이런 것 등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농지 조건, 공장지 조건이 중요했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종부세 계산할 때는 분리과세 토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별도합산과 종합산만 계산이 되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종합부동산세가 어떤 개념이고 또 종합부동산세 중에서 주택의 종부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계산 구조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토지분 종부세 계산, 이게 지금 대충 개요 분류만 해놨는데 흐름을 다시 한번 가지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 잘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